예,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지적했던 금융개혁 광고 집행 과정에서 최순실과 관련된 차은택 씨의 회사가 금융개혁 광고를 제작을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보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자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람이 지금 현재 이제 금융위에서 그때 당시엔 청와대 파견 나가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 해외 파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증인으로 요청을 했고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때 과정에 있어서 그 청와대와 특히 또 암종범 경제수석의 어떤 개입 과정에 대한 그것을 제대로 해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보기엔 거짓 해명을 하고 있어요.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오늘 출석을 못 하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종감 때까지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국감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계신 국감 더 증인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릴게요. 저희들도 그 증인을 부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해외에 있는 증인을 부를 경우에는 비용 자체를 국회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 결재를 올렸는데 국회 사무처가 예산이 없어서 그걸 동의해 줄 수가 없다. 본인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융위가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해라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에 접촉을 했는데 금융위도 아마 예산이 없어서 못 오신 모양인데 이 건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이건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정관 증인 요청을 받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걸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검찰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 행정관 증인이 물론 서울에 있으면 당연히 와야 되겠고 또 미국에 있더라도 오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진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다른 그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네. 이수용 과장의 경우에는 EBRD 그 국제회의에 지금 참석 중에 있어가지고 회의가 좀 참석이 어렵다라는 것도 불출석 사유서를 우리한테 또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께서 네. 이수용 과장 말고도 누군가가 정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네. 정인 드릴 테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지상욱 의원님 뭐 정인 문제입니까? 자료 예, 최입입니다. 위원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네. 박용진 의원님이 보험업 자산운용 규제 관련해서 이제 보험 감독 규정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매각은 보험 계약자의 문제와 그룹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관련이 있다. 단순하게 보험 계약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독 규정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네. 법안 개정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각 금융업별로 자산 운용 규제 비교해 보면 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보험업만 이제 자산 운용에 있어서 투자 운용 제한 비율을 기준가액이 되는 걸 취득원가로 이제 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업권은 다 이제 시가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나라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예외라는 거예요. 2014년 SBS 보도에서 당시 보험업 개정 당시에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 한도 초과하는 기업이 있는데 규제 생기면 회사 한도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취득원가 기준으로 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도 삼성을 염두한 특혜였고 지금 위원장님도 아까 답변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 문제 등을 감안해서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그 특혜를 계속 인정을 하고 계신다고 봐요. 표를 보시면은 이게
2016년 말로 삼성생명의 이제 대주주 등이 그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의 투자 한도 금액을 계산한 건데요. 그 맨 밑에 두 번째 줄 7.2조 원 정이 이제 그 한도 금액인데 이거를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가액을 2016년 말로 계산하면 21.8조 원이기 때문에 14.6조 원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지금 한 20조가 이제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위원장님이 감독 규정을 개정하는 건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을 금융의 입장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달라. 국회에서 그러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할 텐데요. 금융위의 입장은 뭡니까? 이 법 개정에 대해서요. 법 개정 논의가 되면 저희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아니, 지금도 그거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계시면 어떻게 하죠? 제가 뭐 말씀드릴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하고 네, 네.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업권에서 이제 자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업권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낮은 업권은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자산 투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이른바 아무래도 금융업 전문 쪽인 뭐 부동산이나 이런데 네. 여러 가지 그 기존 금융 자산 말고 네. 다른 대체 투자하는 쪽이 좀 네. 제가 이제 자산 종류로 보면 그렇죠. 예, 업권별로 보니까 이게 2013년부터 17년까지 2017년 상반까지 업권별로 이제 국내외 금융 투자 손익을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더니 은행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0.96%.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이제 상호금융, 그다음 증권 순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근데 이게 4.5년간의 투자 수익인데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수익률을 보면 1.9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체 운용하는 그 업권의 이제 그 회사에 그 인력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금융 투자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 성과가 좋으면 이게 또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여력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내에 이 자체 운용 인력에 대한 전문성, 그 다음에 투자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인센티브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 전문가로서 업권이 뭔가 성과를 내야 소비자들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 좀 점검해 주시고요. 삼성생명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은행의 그 투자 실적이 제일 낮다는 걸 보고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좀 더 전문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해서 그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도 좀 같이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보험회사 보유주식 평가 기준 문제는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다른 업권과 달리 여기만 이제 원가 시가 이렇게 돼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걸 보험업 감독 규정으로 개정했을 때 미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법 개정을 통해서 다뤄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법 개정을 했을 때의 금융위 입장이 어떠냐라는 것은 저희는 기본 방향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또 삼성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합당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서 금융위는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는 확인해 주시죠. 네네, 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 부정적이지 않고 같이 참여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당 최입입니다. 제가 오전에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금융 투자
대한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점검이 필요한 게 그 운용 인력의 전문성이나 네. 투자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이제 그 내부의 인센티브 구조가 잘 돼 있느냐 이건데요. 흔히 내부에서 자산 운용을 하면 뭐 직원들이 어차피 받는 월급이 똑같으니까 그 열심히 그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인도 있는 거죠. 인센티브 구조상.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산 운용 담당자는 성과 보수 체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이제 다음은 이제 그 국민연금의 이제 위탁 운용을 하고 있는 그 PF의 출자 금액 따라서 이게 수수료율입니다. 기본 수수료가 저렇게 이제 단계별로 되어 있고요. 성과 수수료는 그 연복리 8%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20%를 성과로 이제 보수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국민연금은 규모가 지금 600조이고 뭐 압도적으로 이제 그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자산 운용사들이 받아가는 그 보수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현재 운용 중이거나 이제 최근 3년 내에 청산한 그 위탁 운용 PF 70개를 조사를 했는데 국민연금이 출자한 게 8조 5천억, 그리고 한 개 PF당 한 1,2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상위에 그 한 7개를 보니까 거기는 이제 평균 한 3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략 연 관리 보수, 그러니까 성과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100억이 들어가면은 보통 한 2억 정도 받게 되고, 1,200억 이게 이제 평균 출자 금액인데 18억 받고, 3천억이 들어가면 32억을 받아요. 이게 이제 수수료율은 낮지만은 이제 금액이 커질수록 네.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폭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회사 그 자산 운용사들이 그럼 100억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와 3천억을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의 규모를 보면은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자산 운용사가는 전문 운용 인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죠.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투자를 받은 대로 이제 거기서 종목별로 투자를 하니까 돈이 더 들어오면 거기에 더 투자하는 거지 새로운 종목을 막 이렇게 발굴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연금이 제출한 운용사 인력을 보면은 이 운용 인력의 숫자와 운용 규모가 거의 관계가 없고 최대 6명, 평균 3.8명입니다. 이런 보상 체계라면은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성과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출자 금액을 많이 받는 몸집 키우기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성과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600조라는 돈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돈을 더 투자할 운용사를 찾고 돈을 쏴준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용사들이 수익 내는 성과 내기보다는 몸집 키우기에 집중을 하고 그 실제로 성과 보수를 받은 게 70개 중에 4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직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뭐 이후에 더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안 좋은 케이스는 한 10.4%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4년간 50억 정도의 성과 관리 보수를 네,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아까 전에 한 4명 정도면은 1년에 한 10억 정도씩 4명이 뭐 이렇게 받아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이제 그 금융위에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중에 성과보수 체계 개편을 한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 공모펀드에만 적용이 됐던 건데, 저는 이 시장의 가장 큰 손인 이 국민연금이 이런 위탁 수수료부터 좀 변형을 시킬 수 있으면, 보수 체계를 보다 성과 위주로 만들어 가면 시장의 전반적인 그 자산운용 업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가 나서서 좀 관리보수, 성과보수, 판매보수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을 해주시고, 이 정부가 개선할 부분도 있고 좀 국민연금과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연금하고 협의해서 네.
개선 방안 좀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운용업계 전반에 꼭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예. 국민연금의 좀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기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인센티브 구조가 왜곡된 사례인데요. 이 공무펀드 계열사가 이제 그 판매 몰아주는 거 이미 문제가 많이 됐는데 여전히 그게 이제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올해 상반기 계좌 수로 공무펀드 판매액의 80%가 은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판매 창구인 은행에서 계열사 펀드를 팔기에 바쁜 거죠. 그러니까 50% 룰이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이 룰이 있어도 은행들의 상위권을 보면은 그 다 계열사의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해주고 있어요, 여전히. 그 다음에 이걸 반대로 판매사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운용사 입장에서 보면 IBK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과 IBK 증권에서 다 판매를 해주기 때문에 85%가 판매가 돼요. 계열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열심히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고객들한테 그 어필을 하기보다는 계열사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산운용 업계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이게 계열사끼리 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자기네들끼리는 판매 비용 아끼고 하니까 좋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결국 이제 시장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공도 동망의 길로 빠지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이 아까 전에 국민연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용사에 대해서 좀 그 50% 룰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를 작년에 2년 연장했는데 좀 더 그 부분도 고려해서 강화도 하면서 연장도 네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계열사 판매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그 다음에 운용 보수보다 판매 보수가 오히려 더 높은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50% 룰에 대해서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당 최입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제가 기촉법 일몰 관련해서 그 입장을 여쭤봤더니 네, 그때 도산제도를 일어나 하더라도 그 안에 기촉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안에 넣을 수만 있다면 일어나돼도 문제없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워크아웃의 장점인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자금 지원은 살려가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니까 기촉법 상시화를 2018년 6월까지 제도적으로 하겠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 놓으셨는데, 네, 네. 뭐 이제 지금까지 논의됐던 도산법 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지금 이제 번복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그 법이 그대로 좀 상시화되면 제일 좋겠는데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최소한 그 안에 도산법에 일원화되더라도 그 그러면 내용이 여기 반영됐으면 이렇게 좋겠다는. 기촉법 네. 상시하라고 적어 놓으시면 안 되고 뭐 도산제도 뭐 개선이라고 뭐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작년에 국감할 때 그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들을 보면서 정부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할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워크아웃 제도도 좀 수명이 다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말씀드렸는데 여기 숫자 보시면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워크아웃에서 성공했던 비율을 보면 뭐 결국 전체 은행 전체적으로 본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즉 뭐 평균 정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신규 자금을 투입을 하고 나서 얼마나 회수했냐를 저희가 그때 분석을 했더니 유독 국책은행은 이제 회수율이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은이 85%, 산은이 31%였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은 102%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보다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이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관 주도의 구조조정은 좀 손을 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최근에 KDI 그 보고서에도 나와요. 차입금 의존도
ROA, 부가가치율 등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가운데 0 시점이 구조조정 시작되는 시점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워크아웃 하는 기업보다 법정관리 기업이 정상화가 훨씬 더 빠르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연구 결과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상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기초법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그 비상한 시기가 아니라 이제 상시적인 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고 그래서 이제는 좀 시장 자율적으로 회생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도산제도 일원화 그리고 기초법의 한시 그 시한 만료를 지금 앞두고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제가 구조조정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조조정하려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이제 매각하거나 이제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담보채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이 가지고 있어도 위험이 없는 거죠. 네. 근데 구조조정 들어가면 이거를 한꺼번에 매각하려고 해요, 항상.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구조조정에 투입하려고 하는 자금이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대려고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PE 투자자들이나 또 LP 재무적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그것까지 다 떠안으면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할 때 담보채권은 은행들이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의견이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러려면은 은행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팔아도 되는 좀 그런 그 관행들이 생겨야 돼요. 근데 지금은 좀 종용을 하죠. 다 매각시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담보채권까지 묶어서 부실채권인 양 막 매각시키는데 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또 하나는 뭐 앞서 우리 저기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회생기업들에 대해서 자금 신규로 지원해 줄 때 이 신규 자금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그 보증서 끊기 아까 전에 어렵다고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것처럼 이 정책 보증 기구가 좀 더 그 역할을 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현금 담보나 이제 그 보증 수수료만 받고 이행성 보증 상품을 좀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네, 마지막으로 지금 유한포 같은 구조조정 전문 회사가 있는데 이 지금 좀 경제 구도가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금융위가 한번 그 유한포 제2 유한포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안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기능을 좀 시장에서 만들 수 있도록 좀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 주신 제안 다 저희가 검토해 볼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최운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